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책은 유메노 큐사쿠의 도쿄인의 타락시대입니다. 이 책은요, 1920년대 일본, 그중에서도 거대한 도시 도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대 사회와 젊은이들의 내면을 마치 현미경으로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듯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사회 전체가 아주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바로 그 시기에 도쿄라는 이 특별한 공간이 어떻게 새로운 종류의 인간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아주 도발적인 진단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책의 첫 문장은 장말이지 단호하고 충격적입니다. 도쿄는 옛날부터 불량 소년, 소녀의 제조지로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이건 단순히 사회를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말이죠. 작가는 이 도쿄라는 도시 자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 기존의 규범에서 벗어난 소위 불량한 존재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생산해내는 근원지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문장으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그러니까 도시의 병리적인 현상과 그 속에서 변해가는 인간 군상에 대한 집요한 탐구가 시작될 것임을 아주 강렬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쿄가 그렇게 변해갔을까요? 작가는 도쿄의 이런 변화를 폭발적으로 가속시킨 두 가지의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지목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1차 세계대전. 책에서는 유럽대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전쟁이 일본 땅에 직접적인 포화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서구의 새로운 사상과 가치관, 그리고 기존의 낡은 질서에 대한 회의감을 엄청난 속도로 일본 사회에 밀려들게 한 일종의 사상적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1923년에 있었던 관동대 지진입니다. 이건 정말 실질적인 충격이었죠. 도시의 물리적인 풍경을 완전히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기반과 정신세계까지 그야말로 뿌리채 흔들어 놓은 사건이었으니까요. 작가는 바로 이 두 사건, 즉 사상적인 충격과 물리적인 충격이 딱 맞물리면서 도쿄가 소위 불량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대를 키워내는 거대한 온상이 되어버렸다고 분석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회 전체가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는 상황에서 작가는 이 타락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어딜까 하고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가 주목한 곳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학교나 다른 사회 제도가 아니라 바로 이 가정이야말로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고 젊은 세대를 올바르게 이끌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의 진단은 지독할 정도로 비관적입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가치를 전수하는 마지막 보루였던 가정이 이미 그 힘과 역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작가가 제시하는 첫 번째 핵심 주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전통적인 가족 단위가 붕괴되었다는 건데요. 그가 보기에 당대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적인 현상들의 가장 깊은 뿌리는 바로 이 가정의 붕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작가는 왜 부모의 권위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젊은이들이 자신의 집을 더 이상 존경하거나 편안한 안식처로 여기지 않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진단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너무나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사상적인 간극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어느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유한 가정이든 가난한 가정이든 상관없이 모든 가정의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버렸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방종해서 질서가 완전히 어지럽혀져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완전한 소통 단절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듣는 설교는 모래를 씹는 것 같은 처세술이다. 자녀들의 귀에 부모의 조언은 아무런 맛도 영향도 없이 그저 입안에서 서걱거리면서 불쾌감만 주는 그런 모래알과 같다는 겁니다. 작가는 그 조언이라는 것의 실체가 뭐냐? 결국 고된 생존 경쟁 속에서 이기기 위해 왜곡된 윤리도덕이며 오직 물질적인 이해득실의 논리로만 가득 찬 저급한 처세술에 불과하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모래는 삼킬 수도 없고 뱉어내기도 찝찝한 그런 이물감 그 자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부모의 말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감동이나 교훈도 주지 못하는 공허한 소음일 뿐이라는 거죠. 특히 관동대지진 이후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극심한 상종 경쟁에 내몰린 부모 세대는 자녀를 돌보고 올바른 길로 이끌 최소한의 정신적, 물리적 여력마저 잃어버린 거죠. 그들은 자녀 교육이라는 그 무거운 책임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모든 것을 학교 선생님에게 떠넘겨버립니다.
이렇게 책임을 방기하자 가정 안에는 거대한 정서적 공백이 생겨났고 젊은이들은 그 텅 빈 공간을 채워줄 새로운 의미와 더 강렬한 자극을 집 밖의 거리와 문화에서 필사적으로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작가는 이 가정 붕괴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 깊이 파고드는데요. 그가 지목한 것은 바로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두 세대 사이에 놓인 깊고 결코 메울 수 없는 사상적인 간극입니다. 이름하여 메이지 세대인 부모와 다이쇼 세대인 자녀 간의 정면 충돌인 거죠. 이 두 세대 간의 근본적인 갈등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먼저 부모인 메이지 세대는요. 일본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부국 강병을 외치고 제국으로 나아가던 아주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은 세대입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같은 국가적인 총력전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가치관은 오직 물질적인 힘, 국가적인 권력,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공을 최우선으로 여기도록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자녀인 다이쇼 세대는 어땠을까요? 이들은 부모 세대가 이룩한 물질적 풍요 위에서 피어난 새로운 정신 문명과 문화의 세례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니 부모 세대가 이룩한 그 물질적 성공 신화에는 더 이상 감동하지 않는 거죠. 대신에 그들은 개인의 내면, 정신적인 감각의 예민함, 그리고 세련된 미적 쾌락 같은 것들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세대는 서로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물질적인 권력이라는 잣대로만 세상을 보는 부모의 눈에는 정신적이고 감각적인 세계를 탐닉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세대는 대체 무엇을 무기로 삼아서 부모 세대의 낡은 가치관에 저항했을까요? 작가가 지목한 것은 바로 근대 예술과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사람의 몸을 가르는 차가운 메스, 그러니까 수술용 칼과 같다는 아주 오싹하면서도 정교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작가의 시선에서 당시에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예술 형식들은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의 손에 들린 차갑고 창백한 메스처럼 작동합니다. 이 메스는 젊은이들의 정신과 감정을 그들이 아주 오랫동안 내면화해왔던 전통적인 도덕이나 양심으로부터 분리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분리가 아주 기분 좋게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분리 과정에 고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짜릿한 쾌감을 동반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정신적인 수술인 셈입니다. 이 정신적 수술에 사용되는 도구들은 바로 이런 새로운 매체들이었습니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왠지 모르게 매혹적인 시, 기존의 관념을 날카롭게 해체하는 문학, 감각을 자극하는 섬세한 그림들, 그리고 영화나 연극, 레코드 같은 대중문화까지. 작가는 이 모든 것들 안에 도시 젊은이들의 예민한 정신을 그야말로 전율시키는 요소들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도발적인 곡선, 매혹적인 포즈, 자극적인 표현 방식 같은 것들이죠. 작가는 젊은이들이 이런 예술을 접하면서 죽을 만큼 기쁜 떨림을 느낀다고 묘사합니다. 이 책은 문화적인 소비가 어떻게 내면의 도덕적인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4단계의 심리적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젊은이들은 새로운 매체가 주는 강력한 자극과 전율의 호기심을 느끼고 거부할 수 없이 이끌립니다. 이게 전율을 추구하는 단계죠. 두 번째 단계에 이르면 그 자극적인 예술을 접하면서 마치 메스가 주는 것과 같은 짜릿한 쾌감을 느낍니다. 메스를 느끼는 거죠. 세 번째 단계,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들의 정신과 감정은 기존의 도덕이나 양심으로부터 고통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분리됩니다. 도덕과 분리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이르면 그 단절된 상태 그 자체에 완벽하게 익숙해지고 심지어 그것을 자유와 해방으로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분리를 즐기게 된다는 겁니다. 작가는 이런 변화의 아주 구체적인 예시로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영화 문화를 꼽습니다. 젊은이들은 스크린 속 배우들의 삶을 선망하고 그들의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를 따라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고난이나 갈등마저도 마치 영화 속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낭만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결국 영화는 그들에게 억압적인 현실에서 탈출해서 오직 사랑과 열정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새로운 인생의 각본을 제공해주는 셈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이런 추상적인 변화들을 가장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여주기 위해서 작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한 존재를 조명합니다. 바로 신여성의 등장이죠.
이들은 작가가 말한 모든 변화를 자기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상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여러 힘들이 한데 모여서 전통적인 여성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교육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요. 의학과 약지의 발달은 산화제란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쾌락적 권리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직업을 갖고 경제적인 독립을 이룬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가정에만 얽매이지 않게 되었죠. 여기에다가 여성을 아주 주체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외국 영화들, 그리고 서양의 개인주의 철학 사상은 이런 경향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비교편은 단순히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훨씬 더 심오한 내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사상들은 여성들에게 남성과의 관계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자신감과 자의식을 부여한 거죠. 과거처럼 남성 앞에서 수동적으로 얼굴만 붉히는 존재가 아니라 상대를 냉정하게 관찰하고 때로는 비판하면서 대등한 인격체로서 교류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 겁니다. 특히 금욕의 고통이라는 표현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이것은 여성이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인지하고 그것을 해소하려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말입니다. 작가는 이 섬뜩한 경찰 일화를 통해서 당대 젊은이들의 정신세계에 새롭게 나타난 근대적이고 섬세한 형체의 잔인함을 포착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폭력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뜨거운 분노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차가운 호기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핀으로 고정시켜서 관찰하는 아주 기이하고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떤 심리적인 쾌감을 추구하는 모습이죠. 여기서 떨고 있는 나방 한 쌍은 바로 이 새로운 세대의 내면에 자리 잡은 도착적이고 비정한 감수성의 상징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작가의 안내를 따라서 1920년대 도쿄 젊은이들의 내면에서 어떤 깊은 심리적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쭉 따라와 봤습니다. 붕괴된 가정에서부터 세대 간의 단절,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그들의 정신을 어떻게 분리해내는지 그 내면의 풍경을 자세히 살펴보았죠. 이제 작가는 시선을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 외부의 물리적인 세계로, 즉 개인의 정신에서 도시의 거리로 옮길 준비를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탐구한 내면의 변화가 외부 세계에서 어떤 구체적인 현상으로 드러날 것인지를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정신 속에서 꿈틀대던 것들이 이제 도시의 거리와 공간 속에서 현실화될 때 과연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 1920년대 도쿄에 대한 유면호 큐사쿠의 비전을 따라가는 우리의 여정, 그 다음 단계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20년대의 도쿄는 참 혼란스러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그런 매혹적인 도시였습니다. 낡은 가치들은 힘을 잃고 쓰러져가고 그 속에서 새로운 세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을 잃었죠. 자, 이 책을 나침반 삼아서 퇴폐와 낭만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던 그 시대의 가장 깊은 곳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바람은요, 사실 아주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예술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젊은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른들은 모르는 자기들만의 비밀 언어까지 만들어내고요. 또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상징, 바로 신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흐름이 합쳐져서 뭔가 전체를 알 수 없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까지 번져나가는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당시 젊은이들이 왜 그토록 방황하고 기성세대에 반항했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가정이라는 공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사는 세상과 아이들이 막 눈을 뜬 세상 사이에 너무나도 깊고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단절감에서부터 모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1920년대 도쿄의 세대 갈등은요, 그냥 좀 생각이 다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랄까, 서로 다른 우주가 충돌하는 것과 같았다고 할까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아예 다른 곳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세대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국가를 일으켜 세우고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야말로 국가의 부흥을 위해 모든 걸 바친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중요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성공,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국가의 힘이었어요. 모든 관심이 밖을 향해 있었죠. 개인의 삶이란 건 그 거대한 국가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부품처럼 여겨지던 시대였고요.
하지만 다이쇼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새로운 문화, 그러니까 개인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복잡한 심리를 탐구하는 그런 정신적인 가치들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였던 거죠. 부모님은 계속 밖을 보는데 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젊은이들 귀에 부모님의 조언이 제대로 들릴 리가 없었죠. 이 책에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부모님이 해주는 설교나 조언이 마치 모래를 씹는 듯한 맛없는 처세술 같았다고 합니다. 정말 와닿지 않나요?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부모님이 해주는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든 이 험한 세상에서 손해보지 말고 살아남아라 라는 생존 기술에 가까웠던 거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고요. 이미 자신들은 믿지도 않는 낡아빠진 세상에서 살아남으라는 조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탈출 욕구만 더 강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대 간의 균열에 기름을 부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1923년에 일어난 관동대 지진입니다.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모두가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그야말로 생존 경쟁의 시대가 열린 거죠. 부모 세대는 이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어 버립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자식들을 설득할 새로운 논리나 가치관을 만들어낼 여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댈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식의 과거의 희생을 내세워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책에서는 이걸 은혜의 강매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적절한 말 같아요. 결국 자식 교육에 대한 책임은 학교에 다 떠넘겨버리고 집에서조차 이해받지 못한 아이들은 이제 어디에도 마음 들 곳 없이 텅 빈 바다 위를 표류하는 신세가 된 거죠. 자, 이렇게 가정에서 마음 붙일 곳을 찾지 못한 젊은이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당연히 다른 곳에서 위안과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건 바로 아주 생생하고 자극적이고 매혹적인 현대 예술과 대중문화의 세계였습니다. 이들이 본능적으로 끌렸던 건 부모 세대가 이야기하는 그 잿빛 현실과는 정반대의 것들이었어요. 뭔가 반짝거리고 달콤하고 강렬한 것들 말이죠. 예를 들면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문학작품들,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도 너무나 아름다운 시나 그림들, 그리고 당시의 활동사진이라고 불렀던 영화. 이건 정말 신세계였을 겁니다. 어두컴컴한 극장 안에서 스크린을 통해 펼쳐지는 세상에 완전히 매료된 거죠. 또 집에서는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면서 잠시나마 현실을 잊었고요. 이런 새로운 문화들이 젊은이들의 삶 속으로 아주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책에서 당시 기성세대가 이 새로운 문화를 얼마나 두려운 눈으로 바라봤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소름 돋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현대 예술을 차갑고 푸르스름한 메스, 그러니까 수술용 칼에 빗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비유가 왜 무섭냐면요. 예술이 그냥 재밌는 오락거리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고 냉철한 외과 의사처럼 젊은이들의 정신을 해부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메스는 고통도 없이 오히려 기분 좋은 쾌감을 주면서 의무, 양심, 도덕 같은 낡은 가치들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씩 쓱쓱 도려내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뜯어 고친 거죠. 이런 문화에 흠뻑 빠져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영화 배우의 표정 하나, 몸짓 하나를 따라하고 자기의 지루하고 고단한 현실을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상상하는 거예요. 이 답답한 집을 뛰쳐나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도망치는 거야. 이런 극적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죠. 물론 어른들 눈에는 이게 다 철없는 현실 도피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젊은이들한테는 이게 그냥 헛된 공상이 아니었어요. 영화 속 주인공처럼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아주 중요하고 절실한 정체성 찾기의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어른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게 된 젊은이들에게는 당연히 그들만의 새로운 소통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어른들의 감시하는 눈을 피해서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은밀하고도 정교한 방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요, 그들의 암호가 편지 내용이 아니라 편지 봉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당시 도쿄 길거리 노점에서는 온갖 종류의 특이한 편지지와 봉투를 팔았는데 이게 바로 그들의 비밀 통신 도구였던 거죠.
봉투 모양이 삼각형이냐, 오각형이냐, 아니면 말발굽 모양이냐에 따라 뜻이 다르고, 또 봉투 안쪽에 어떤 그림이 인쇄되어 있는지, 겉과 속의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에 따라서도 메시지가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걸 조합하면 정말 무한대에 가까운 비밀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열어보기도 전에 이미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던 셈이죠. 편지를 열어보면 그 안에는 아주 격정적인 감정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마음이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나의 구속을 저주하고 자유를 갈망합니다. 부디 눈물 흘리는 이 외로운 동생을 위로해 주소서.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자신들을 억압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 자유에 대한 처절한 갈망 같은 것들이 아주 초칙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여자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저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서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랑 고백을 넘어서는 하나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부모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현실적인 조건들,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사랑만이 내 삶의 유일한 의미라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어른들의 눈에는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을지 몰라도 이들에게는 이게 가장 진실하고 솔직한 자기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애써 쓴 편지를 부모님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어떡하죠? 봉투 모양이나 편지지 색깔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아예 자기들만 아는 비밀 알파벳을 만들어내기에 이른 거죠. 이 책의 기자가 공원에서 우연히 두 소년이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되면서 이 암호의 실체가 드러나는데요. 정말 기발합니다. 영어 알파벳에다가 일본어 발음과 그들만의 상상력을 더해서 만든 완전히 새로운 언어였어요. 여기 표를 좀 보시면 S는 수업을 빼먹는다는 뜻의 영어 단어 escape에서 따온 거고 SS는 여학생들 사이의 동성애를 뜻하는 은어였습니다. 특히 저 M이라는 글자가 아주 재밌는데 남자 맨을 뜻하기도 하지만 미스테리나 중앙 같은 의미도 있어서 자기들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글자로 아주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이 암호를 알게 되자 그동안 기자가 풀지 못했던 작은 수수께끼 하나가 탁 풀립니다. 예전에 상점에 갔을 때 유독 M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모자핀만 계속 품절되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왜 하필 M만 이렇게 인기가 많지? 하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암호에 있었던 겁니다. M이 가진 그 절묘한 모호함 때문이었어요. 누가 그 M은 무슨 뜻이야? 하고 물어보면 아, 이거 메이지 대학 약자인데요? 라거나 제 성이 마추다라서요? 하고 둘러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는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완벽하게 위장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아이템이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청년 문화 전반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이 시대의 아이콘과도 같았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신여성의 등장이죠. 더 이상 여성들은 집안이라는 울타리에만 갇혀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당시 기성세대는 이 목소리가 새롭고 귀에 거슬린다는 뜻으로 노란 목소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 즉 참정권을 요구했고 남자들과 똑같이 교육받을 권리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가져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꿈꿨죠. 서양 영화나 소설을 통해 전해진 여성 해방의 바람이 일본의 젊은 여성들에게 나도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강렬한 용기를 불어넣어준 겁니다. 이 책에는 당시 기성세대가 이 신여성들에게서 느꼈을 충격과 공포를 보여주는 아주 섬뜩한 일화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체포되는 과정에서 성냥갑 하나를 무심하게 톡 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 형사가 그걸 열어봤더니 그 안에 글쎄 살아있는 나방 암수 한 쌍이 핀에 꽂힌 채로 파르르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본 기자는 그냥 징그럽다, 잔인하다는 감정을 넘어서서 기존의 도덕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악마적인 감수성과 마주한 것 같은 그런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섬세하면서도 기묘한 잔인함. 이것이 바로 신세대의 또 다른 얼굴이었던 거죠. 그리고 성에 대한 생각도 급격하게 변합니다.
이전에는 입에 담기조차 금기시 되었던 이야기들이 학교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좀 더 자유롭게 오가면서 전통적인 남녀관계의 구도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 책의 분석에 따르면 젊은 여성들은 더 이상 남자 앞에서 얼굴 붉히고 수줍어하는 존재가 아니게 됐습니다. 대신 남성을 동등한 파트너로서 관찰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비판하면서 대등하게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자신감, 어떤 심리적인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이건 그냥 태도가 좀 당당해졌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 역할에 대한 사회의 뿌리 깊은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청년 문화가 단순히 개인들의 일탈이나 유행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조직적인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책 속의 기자가 우연히 전단지 한 장을 발견하면서 이 거대한 움직임의 실체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되는데요. 전단지에 적힌 이름은 다이쇼 사교클럽.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나무랄 데 없이 건전하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권장해야 할 것 같은 모임이에요. 활동 내용을 보면 음악회나 미술 감상 같은 예술 모임도 하고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도 하고 서양식 식사 예절 같은 교양도 가르쳐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은 더 엄격해요. 가입하려면 품행이 단정하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어떤 행사에는 부모님과 함께 와도 된다고까지 쓰여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이상적인 청년단체처럼 보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완벽하게 건전해 보이는 클럽, 그 뒤에는 과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서 있었을까요? 강한 호기심이 생긴 기자는 전단지에 적힌 임시 신청 주소로 직접 한번 찾아가 봅니다. 하지만 기자의 조사는 시작부터 뭔가 이상하게 꼬입니다. 전단지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보니 마추이라는 명패가 붙은 아주 세련된 집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살고 있던 멋쟁이 부부는 자신들은 이 클럽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 때문에 문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괴롭다고 아주 격렬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기자는 정중하지만 너무나 단호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리죠. 그런데 며칠 뒤 이름만 살짝 바꾼 거의 똑같은 전단지를 또 발견한 기자가 이건 분명 뭔가 있다 싶어서 다시 그 집을 찾아가 보는데요. 놀랍게도 그 부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증발해버린 거죠. 이 기묘한 추적은 결국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920년대 청년들의 이 새로운 움직임은 그냥 흩어져 있는 개인들의 유행이 아니었다는 걸요. 어른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과연 이 다이쇼 저격클럽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사회 발전을 꿈꾸는 순수한 청년들의 모임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성세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퇴폐를 퍼뜨리기 위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장이었을까요? 그 거대한 흐름의 실체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도쿄로 한번 가볼까요? 그 시대는 정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몰아치던 때였는데요. 그 속에서 살아가던 젊은이들, 그들의 마음속과 겉모습을 아주 섬세하게 파고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저자는요, 당시 청춘들의 정신을 정말 말 그대로 해부하듯이 아주 날카롭게 또 집요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요, 바로 이 문장으로 그 문을 엽니다. 차갑고 창백한 메스라. 정말 강렬한 표현이죠. 이걸 읽으면 마치 수술대에 누군가 누워있고 그걸 아주 냉정한 눈으로 관찰하는 의사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저자가 바로 그런 시선으로,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우려를 담아서 당시 젊은이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아주 심오한 변화를 포착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메스라는 건요, 바로 근대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새로운 사상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생각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관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잘라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표현 자체가 앞으로 이어질 분석이 얼마나 정밀하고 또 어쩌면 조금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장에서는 다이쇼 시대에, 그러니까 1910년대에서 20년대에 걸쳐서 여성들의 역할, 그리고 그들의 욕망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바로 이 여성의 변화가 저자가 말한 해부의 첫 번째 대상인 셈이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어제의 여성과 근대의 여성이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예전에 여성들이 주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현모양처의 역할을 했다면요. 이제 등장한 근대의 여성, 이른바 모던걸들은 그 울타리를 그냥 훌쩍 넘어버립니다.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정숙함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아주 당당하게 추구하는 새로운 여성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행 같은 게 아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스스로 다시 써내려가는 정말 근본적인 재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저자는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사회적 원인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선 여성 참정권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요. 또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교사, 사무원, 기자 같은 전문직을 갖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된 것도 아주 중요했죠. 그리고 보세요. 산하 제한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점. 이건 단순히 의학의 발전을 넘어서 여성이 출산이라는 의무에서 벗어나서 쾌락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걸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스크린에서 보이는 서양 여배우들의 자유로운 모습은 선망의 대상이 됐고, 또 바깥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새로운 사상들은 젊은 여성들의 지적인 성장에 불을 지폈던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요, 젊은이들의 아주 사적인 관계, 그 형태까지도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책에 따르면 말이죠. 이 시대 이전에는 여학교 안에서 동급생이나 선후배 사이에 아주 강렬하고 낭만적인 동성 간의 유대 관계, 이걸 S, 그러니까 시스터의 약자를 써서 S관계라고 불렀는데 이게 굉장히 흔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성과의 만남이 예전보다 자유로워지니까 그들의 관심과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이성에게로 옮겨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전까지 흔했던 동성 간의 낭만적인 관계는 점점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저자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자유도가 개인의 애정 관계에도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참 놀랍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깊숙이 이 신세대의 가장 은밀한 감정이 담겨 있는 곳, 바로 그들의 비밀 편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절 좀 보세요. 한 젊은 여성이 쓴 편지의 일부인데요. 만약 제가 자유의 몸이라면 언제나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저의 속박을 저주하고 자유를 갈망합니다. 제발 이 눈물 흘리는 외로운 동생을 위로해 주세요. 자유의 몸이라면 이 짧은 한마디에 얼마나 깊은 구속감,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 해방의 열망이 담겨 있는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눈물 흘리는 외로운 동생이라고 부르는 데서 이 사회적인 억압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또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어 했는지가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아마 이 편지가 그들에게는 유일한 숨구멍이자 탈출구였겠죠. 이 편지는 또 다른 감정의 단면을 보여주네요. 약속을 어긴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아주 솔직하게 드러나 있죠. 정말로 못된 아이가 되어버렸다는 이 표현 속에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투정도 느껴지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격렬한 실망감이 배어 있습니다. 이들의 비밀스러운 소통은 이처럼 포장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감정들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편지가 단지 감정을 쏟아내는 용도로만 쓰인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연인을 만나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도 위험한 계획을 세우는 실용적인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도쿄의 번잡한 우에노역에서 기차를 타고 멀리 떨어진 수치오라일 강둑에서 만나자는 약속. 이 구체적인 지시들을 보면 비밀스러운 만남을 위해서라면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그들의 절박함과 대담함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죄책감, 그리고 그리움과 집착. 이들의 편지에서는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교차합니다. 만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상대방의 얼굴이 환영처럼 나타난다는 이 표현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이 비밀스러운 관계에 깊이 빠져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만들죠. 현실의 삶과 환영 속의 사랑, 그 사이에서 겪는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대목입니다. 편지에 관한 마지막 구절인데요. 아주 강렬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여자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여성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새로운 정체성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랑을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여기는 이 선언은 전통적인 가치관이 힘을 잃은 자리에 낭만적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게 새로운 삶의 의미로 자리 잡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편지에 담긴 그들의 감정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 영리하고도 비밀스러운 방법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비밀 소통은 편지지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편지를 담는 봉투 그 자체를 하나의 암호로 사용했던 겁니다. 당시 도쿄의 노점이나 길거리에 나가보면요.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모양의 봉투가 다 있었다고 해요. 뭐 삼각형, 모각형, 육각형은 물론이고 심지어 말발굽 모장까지. 정말 기묘하죠? 그냥 특이한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이 봉투의 모양, 색깔, 무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들만이 해독할 수 있는 복잡한 신호체계의 일부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비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1920년대 도쿄의 젊은이들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독창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알파벳 암호, 정말 재밌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A는 만남이나 미래를 뜻해요. 이건 만나고 싶다는 일본어 아이타이의 A에서 따온 것 같고요. I는 보고 싶다 혹은 그냥 yes라는 의미로도 쓰였어요. 또 보세요. QP. 이건 사랑해 라는 아주 로맨틱한 뜻도 있지만 편지의 특정 부분에 적어서 여기에 키스해줘 라는 귀여운 지시가 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마냥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저기 Z를 보시면 협박, 유괴 같은 무서운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이걸 보면 이 암호가 단순한 연애 편지를 넘어서 좀 더 어둡고 위험한 세계와도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알파벳 암호들 중에서도 유독 M이라는 글자가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M이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한 변명이 가능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모자에 달린 M자 핀을 보고 이거 무슨 뜻이야? 라고 물으면 저희 학교가 메이지 학교라서요 라거나 제 성이 마츠다라서요 하고 둘러댈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는 사람들끼리는 남자, 비밀 같은 아주 은밀한 의미로 통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M이라는 글자는 이중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안전하게 숨겨주는 완벽한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면의 감정, 그리고 비밀스러운 소통이 과연 겉으로는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바로 스타일, 패션을 통해서였는데요. 한번 보시죠. 특히 남학생들의 반항심은요, 교복을 아주 미묘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표현됐습니다. 겉으로 언뜻 보면 그냥 똑같은 교복인데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디테일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목까지 빳빳하게 올라오는 교복 컬러 있잖아요. 그 뒷부분에 아주 몰래 살짝 찢어 놓는 거예요. 또 군복처럼 단정해야 할 소매단은 통을 넓혀서 마치 나팔처럼 펄럭이게 만들었고요. 더 과감한 경우에는 재킷의 등판을 거의 허리까지 갈라 터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획일적인 규제에 대한 그들만의 조용한 하지만 아주 분명한 저항의 표시였던 거죠. 그래서 이 반항아들의 스타일을 전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사냥모자를 즐겨 썼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일부러 비스듬히 특정 각도로 눌러 쓰면서 뭔가 좀 아는 사람이라는 티를 냈다고 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귤을 비웃는 듯한 나팔소매, 또 아주 대담하게 등을 터놓은 재킷. 책에 보면요. 당시의 베테랑 형사들은 딱 이 옷차림만 보고도 저 학생은 소위 말하는 불량 학생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패션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명함이었던 셈이죠.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아주 강하게 표현했죠. 그들은 전통적인 기모노 입는 방식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 기모노는 몸의 굴곡을 최대한 감추는 게 미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정반대로 갔어요. 몸의 라인을 감추는 넓은 허리띠, 오비 대신에 일부러 좁은 호리를 매서 가슴과 허리, 엉덩이의 곡선을 오히려 강조했습니다.
또 단정하게 여며야 하는 옷깃은 살짝 풀어서 안에 입는 속옷, 주반이 보이게 입었는데요. 이게 바로 서양 영화 배우들의 좀 더 관능적인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거였어요. 이렇게 서양적인 느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옷차림은 우리는 낡은 일본의 전통보다 세계적인 현대 문화와 연결된 새로운 세대다라고 외치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1920년대 도쿄의 비밀스러운 편지, 그들만의 암호, 그리고 반항적인 패션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한 세대가 이전 세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언어와 복장을 만들어낸다는 것. 여러분, 이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저 한때 스쳐 지나가는 철없는 유행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우리가 여기 있다고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굳어있는 기존의 질서에 어떻게든 균열을 내보려는 필사적인 외침으로 보아야 할까요? 자, 지난 시간에는 1920년대 도쿄 청춘들의 독특한 패션과 그들만이 사용하던 은어를 통해서 그들만의 세상을 살짝 엿봤었죠. 이제부터는 당시 한 기자의 시선을 따라서 그들의 세계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길에서 우연히 발견된 아주 의심스러운 전단지 한 장이었습니다. 이 작은 종이 조각이 과연 어떻게 우리를 도쿄 청년 문화의 숨겨진 심장부로 이끌게 될까요? 이 여정은 단순한 추적을 넘어서 그 시대의 맨 얼굴을 마주하는 아주 행생한 탐사가 될 겁니다. 모든 미스터리가 그렇듯이 보통 아주 작은 단서에서부터 시작되곤 하죠. 이 이야기의 출발점도 바로 한 장의 광고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도쿄의 아주 건전한 젊은 남녀들을 위한 완벽한 사교 모임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완벽함이 뭐랄까 기묘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이 전단지입니다. 이름은 다이쇼 사교클럽. 예술, 토론, 자선활동, 하나 흠잡을 데 없이 건전해 보이죠? 심지어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떼어주는 품행 방정 증명서까지 있어야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포장된 클럽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기자는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이 완벽함 뒤에 분명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걸요. 기자는 유일한 단서인 주소를 들고 나카노에 있는 한 문화주택으로 찾아갑니다. 당시 이 문화주택이라는 건 서양식 생활 양식을 받아들인 중산층의 상징 같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곳에서 집주인인 마츠이 부부를 만났는데 이분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피해자라면서 아주 격렬하게 항변하는 겁니다. 누군가 자기들 이름을 도용했고 쉴 새 없이 걸려오는 문의 전화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완강하게 부인하니까 기자의 조사는 허무하게도 첫걸음부터 그냥 벽에 부딪혀버립니다. 유일한 단서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아니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말죠. 이제 조사가 막다른 길에 다다랐구나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전 것과 거의 똑같은 형식의 또 다른 전단지, 이번에는 문화생활연구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주최자 이름은 교묘하게 한자만 살짝 바꿔놨지만 주소는 이전과 똑같았어요. 이건 더 이상 우연이나 단순한 장난이 아니죠. 누군가 아주 끈질기고 또 의도적으로 이 유령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기자는 서둘러서 다시 나카노의 그 주소로 향합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마츠이 부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주변 이웃들조차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죠. 범인은 사라지고 동기만 남았습니다.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토록 정교한 유령단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려 했던 걸까요? 이 질문만이 텅 빈 집안에 공허하게 맴돌 뿐이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쫓고 있는 이 미스터리한 청년들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추적을 멈춥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가 불량이라고 부르던 현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기 시작해요. 이건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심미가 어떤 단계를 거쳐 발전하는지를 파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여기서 기자는 한 걸음 물러나서 당시 사회가 소위 불량이라고 부르던 청년들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생존형이에요. 말 그대로 가난 때문에 혹은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사회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이들이죠.
이들의 일탈은 생존이라는 아주 절박한 목표를 위한 수단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진짜로 주목하는 대상은 두 번째, 바로 쾌락 및 사상형입니다. 이들은 주로 부유한 집안의 자제이거나 학생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들의 일탈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허영심, 미나 쾌락, 혹은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이념을 따르기 위한 행위,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 쾌락형 불량의 심리는 보통 3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더 깊어집니다. 1단계는 가족이나 학교 같은 작은 울타리 안에서의 반항으로 시작해요. 2단계에 이르면 그 행동이 사회 전체로 확장돼서 결국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되는 시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마지막 3단계.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불량의 철학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자신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운의 천재나 영웅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단순한 비행은 신념이 되어버리고 그들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조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저자는 이 청년들의 하위 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행동으로만 정의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바로 어른들의 눈을 피해서 서로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들만의 비밀 언어 체계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어른들의 감시망을 피해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비밀을 공유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는 놀랍게도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당시 신사들의 모자 위에서 반짝이던 작은 모자핀이었어요. 기자는 도쿄 시내를 조사하던 중에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유독 알파벳 M이 새겨진 모자핀만 어딜 가나 품절 상태였던 거예요. 수소문에서 베테랑 형사에게 물어봐도 글쎄 그냥 흔한 이니셜이라 그런 거 아닐까?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릴 뿐 이 기이한 유행을 시원하게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소해 보이는 유행이야말로 청년들이 구축한 거대한 비밀 통신망의 입구였던 셈입니다. 이 비밀은 뜻밖에도 경찰서가 아니라 평화로운 우에노 공원에서 풀렸습니다. 기자가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는데 두 학생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영어 선생님이 알려주었다면서 비밀 알파벳 암호에 대해 아주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모든 대화를 수첩에 고스란히 옮겨 적습니다. 마침내 베일에 쌓여있던 청춘들의 비밀 언어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이것이 바로 그 암호 체계의 일부입니다. 영어 단어하고 일본어 발음을 교묘하게 뒤섞은 일종의 언어 유희였죠. 예를 들어서 아이는 영어로 나를 뜻하기도 하지만 보고 싶다는 뜻의 일본어 아이타이의 앞글자를 딴 것이었습니다. 큐피는 여기에 키스해줘, 즉 kiss here please라는 아주 로맨틱한 의미였고요. 이들만의 언어를 통해서 청년들은 연애 상담부터 수업 땡땡이 칠 국리따지 어른들은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을 아주 자유롭게 나누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자핀의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M은 바로 남성, 맨을 상징하는 기호였던 겁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M을 거꾸로 뒤집으면 여성, 우먼을 상징하는 W가 되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M자핀은 아는 사람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일종의 미묘한 정체성의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기자는 학생들의 대화에 등장했던 영어 교사 다미아 씨를 찾아갑니다. 그는 처음에는 겁에 질려서 막 부인했지만 끈질긴 추궁 끝에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하고 말죠. 암호의 존재를 인정했고 심지어 SSS단이라는 학생 비밀 결사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습니다. 이 SSS는 수업을 빼먹는다, 즉 S-Escape S라는 의미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비밀 언어가 학생들 사이에서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가르쳐야 할 위치에 있는 교사에 의해서 전파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조사는 책상 위에서의 분석 단계를 넘어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기자는 지금까지 연구해온 바로 그 하위 문화의 구성원과 직접 아주 긴장감 넘치는 만남을 갖게 됩니다. 무대는 아사쿠사에 있는 한 공원입니다. 기자가 수첩에 무언가를 열심히 기록하고 있을 때였어요. 트위드 모자를 쓴 한 청년이 쓱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어이, 도쿄는 처음인가? 기자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잠복 근무 중인 신참 사복경찰로 오해한 것이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기자는 저항할 틈도 없이 청년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론가 향하죠. 인적이 드문 뒷골목,
불에 탄 건물의 잔해를 지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놀랍게도 아주 세련된 카페의 2층에 숨겨진 비밀 아지트였습니다. 밖에서 보던 어둡고 칙칙한 풍경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 거죠. 카페 안에 들어서자 20살 정도로 보이는 아주 잘생기고 옷도 잘 차려입은 이 청년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기자가 무엇을 적고 있었는지 보자면서 위협적으로 수첩을 요구하죠. 그런데 이 대치 상황이 아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기자가 순순히 수첩을 건넸는데 그 안에는 별 의미 없는 낙서들만 가득했던 거죠. 청년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치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수첩 표지에 박힌 신문사의 휘장에 멈습니다. 경찰이 아니라 기자.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감이 순식간에 그냥 스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청년의 태도는 그 위협적이던 모습에서 당황한 기색의 역력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는 자신의 그 공격적인 행동이 사실은 상대를 떠보기 위한 일종의 연기였다고 멋쩍게 실토합니다. 그리고 청년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기사에 나가는 건 상관없지만 이곳 아사쿠사의 동료들 이야기는 기사에 쓰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그의 이 마지막 말에서 기자는 눈앞의 청년이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려는 아주 강한 유대감과 의리를 가진 한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뜻밖의 만남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회가 손가락질하는 불량이라는 이름 뒤에는 이처럼 복잡한 인간관계와 서로를 지키라는 나름의 충성심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들의 세계에서 불량과 동료를 나누는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경계는 과연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자, 이 책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1920년대 도쿄의 여러 얼굴들을 마주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모든 관찰을 종합하여 저자가 내리는 최종적인 결론, 그리고 미래를 향한 그의 강력한 경고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도시의 도덕과 문화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한 그의 통렬한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자가 왜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근대 도시의 상징이었던 긴자의 풍경을 거쳐 도쿄라는 도시 자체에 대한 그의 최종적인 평가를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100년 전 던졌던 그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생각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은 저자가 이 글을 왜 썼는지에 대한 일종의 자기 변론으로 시작됩니다. 분명히 이 책이 출간되면 수많은 논란과 비난이 쏟아질 것을 그 자신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불편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차분히 설명합니다.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질문을 던지죠. 이건 그냥 묻는 게 아니라 독자들의 안일함을 꾸짖는 것에 가깝습니다. 외면하고 싶겠지만 괜찮다고 눈 감고 있다가 나중에 모든 것이 골마 터진 뒤에야 놀라는 게 과연 지혜로운 태도인가? 하고 묻는 거죠. 이 책이 단순히 흥미 위주의 폭로가 아니라 사회에 꼭 필요한 예방주사 같은 것임을,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마주해야 할 현실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글이 연재될 당시의 반응은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누군가는 했어야 할 이야기다. 도쿄에 대한 환상을 깨부숴줘서 고맙다. 며 열렬히 지지했고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이런 불쾌하고 불량한 글을 쓸 수 있느냐, 당장 그만둬라면서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 엇갈린 반응이야말로 저자가 건드린 문제가 당시 사회에 얼마나 아픈 곳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겠죠. 저자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이목을 끄려는 게 아니다. 그저 이 시대가, 특히 수도 도쿄가 얼마나 위험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이건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벼랑 끝에 서 있는 시대를 향한 진심이 담긴 경고의 메시지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저자의 시선은 근대 도쿄의 심정부, 밤의 긴자로 향합니다. 이 화려하고 혼란스러운 거리는 당시 도쿄가 품고 있던 유혹적인 매력과 동시에 그 안에 도사린 도덕적 혼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야말로 도시의 축소판과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저자는 긴자의 밤을 빛의 홍수라고 표현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두움이 내린 거리를 가득 메운 수많은 전등 불빛들. 이건 단순히 밝다는 의미를 넘어서 근대 문명이 쏟아내는 압도적인 감각적 경험, 그 화려함에 모든 것이 잠겨버리는 듯한 느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 빛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찾아 헤매죠. 저자는 그것을 희망과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부러 따옴표를 붙여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희망과 행복이 아니라 마치 그것처럼 보이는 것들, 화려하게 포장된 환상들이 거리를 파도처럼 휩쓸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대성이 만들어낸 실체 없는 거대한 쇼처럼 보였던 거죠. 그리고 그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 서로 깊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며 무언가를 은밀하게 속삭이고 의미심장한 눈짓을 주고받습니다. 이 거대한 공적 공간 안에서 수없이 많은 사적인 욕망과 거래, 비밀스러운 드라마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아주 섬세한 묘사죠. 결국 저자는 이 눈부신 혼돈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이 화려한 빛과 인파 속에서는 도대체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타락한 사람인지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긴자라는 무대 위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본 모습을 반짝이는 외관 뒤에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마저 모호해지는 공간. 그게 바로 저자가 본 긴자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저자의 이야기는 긴자라는 구체적인 공간을 넘어서 도쿄라는 도시 전체에 대한 거대하고도 아주 통렬한 비판으로 확장됩니다. 그가 내리는 최종 판결은 그야말로 냉혹하기 짝이 없죠. 당시 많은 사람들은 도쿄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현상들, 예를 들어 더 자유로운 남녀 관계나 새로운 소비 문화를 일종의 진보나 문화적 향상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건 진보가 아니라 타락이라고요. 문화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멸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아주 단호하게 규정합니다. 저자는 그 근거로 관동대지진을 언급합니다. 그 거대한 재앙이 닥치자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긴다고 말해왔던 가치들이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가 드러났다는 거죠. 평소에는 충성스럽고 애국적이며 도덕적인 척했지만 위기의 순간이 오자 그런 것들은 모두 거짓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지진이라는 거대한 충격이 그들의 위선을 남김없이 벗겨버렸다고 본 것이죠. 정말 무서운 말이죠. 충성, 애국, 도덕 같은 고상한 가치들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나니 그 안에 남은 것은 오직 살아남기 위한 비참하고 저급한 생존 본능뿐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도쿄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린 최종적인 진단이었습니다. 모든 고귀한 이상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날 것 그대로의 동물적인 본능 말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자는 도쿄라는 도시에 아주 특별하고도 파괴적인 역할을 부여합니다. 마치 도쿄가 일본 전체 안에서 어떤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데요. 그는 이것을 도쿄의 불결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유행하던 생존 경쟁, 적자 생존 같은 개념을 저자는 아주 독특하게 비틉니다. 보통 생존 경쟁이라고 하면 더 강하고 뛰어난 존재가 살아남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도쿄에서의 생존 경쟁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도쿄에서는 누가 더 부패하는가, 누가 더 타락하는가를 경쟁한다는 겁니다. 즉 양심이나 도덕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기꺼이 내던지는 자가 승리하고 살아남는 곳이 바로 도쿄라는 거죠. 이 비유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도쿄를 거대한 퇴비 더미에 비유하고 있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순수하고 신성한 이상들, 즉 씨앗들을 받아들이지만 그것들을 꽃 피우는 게 아니라 퇴비 더미처럼 쌓아 올려 썩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썩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양분으로 누가 자라나느냐? 바로 부패한 정치가, 사업가, 학자, 청년들이라는 거죠. 도쿄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곳이 아니라 순수한 것들을 부패시켜 타락한 자들의 자양분으로 삼는 그런 끔찍한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저자는 이 타락의 과정을 마치 공식처럼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지방에서 순수한 이상을 품은 인재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도쿄라는 보일러로 보내지죠. 단련을 통해 더 강해지기를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도쿄에 도착한 순간 그는 타락의 경쟁에 내몰리고 결국 그의 순수했던 이상은 썩고
저속하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철저히 타락한 결과물이 세상에서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다는 겁니다. 정말 씁쓸하고 비극적인 순환 구조. 이렇게 도쿄에 대한 절망적인 진단을 내린 저자는 이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이 끔찍한 독에 대한 해독제를, 국가 전체를 구할 수 있는 희망을 수도 바깥에서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합니다. 저자는 도시 문화와 농민, 즉 지방의 문화를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그가 보기에 도쿄의 문화는 서양의 것을 어설프게 흉내는 피상적이고 유독하며 이미 생명력을 잃고 지쳐버린 문화입니다. 반면에 지방의 문화는 온건하고 성실하며 물질이 아닌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무엇보다 각자의 개성에 뿌리 내린 진정한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발견한 마지막 희망은 바로 지방의 젊은이들입니다. 아직 도쿄의 독에 오염되지 않은, 스스로 생각하고 깨어날 힘을 가진 그들에게서 일본의 미래를 보는 거죠. 수도의 썩어빠진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발 딛고 있는 땅의 진정한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희망의 이면에는 거대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도쿄병이 전염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죠. 만약 지방마저 도쿄를 동경하고 따라해서 결국 일본 전체가 거대한 도쿄처럼 변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저자가 발견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버리는 거니까요. 이것이 저자를 끝까지 괴롭혔던 가장 큰 불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100년 전 한 지식인이 남긴 통렬한 경고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마지막 질문들이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를 향해 던져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린다는 점입니다. 100년 전 저자는 도쿄를 보며 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울, 뉴욕, 런던과 같은 거대한 글로벌 도시들을 보며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과연 대도시는 인류의 진보를 이끄는 엔진일까요? 아니면 저자의 우려처럼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하고 진실한 가치들을 갉아먹는 곳일까요? 진보와 진정성 사이의 긴장, 이 100년 묵은 질문에 대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그 답을 고민하는 것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